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나란히 태난먼 성루에 올랐습니다. 동북아 정세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오늘인데요. 자, 이남희 기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초예요. 첫 다자 외교 무대, 그리고 첫 중국 열병식 참석인 건데 본인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합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북러 정상회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가 지금 가장 최근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저희도 생중계해드렸지만은 열병식, 그러니까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보고 그다음에 점심때 이제 리셉션이 열렸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맞아요. 예. 두 사람이 리셉션장에서 같은 차를 타고 바로 국빈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공개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끝났는지는 다시 저희가 또 외신 속보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렇게 탁 밀착해서 보면은 쿠르스크 해방하는데 북한 도움이 컸다, 고맙다 하니까 김정은도 찬사에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덕담들이 오갔거든요. 네. 지금 오후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랑 뭐 대등하게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보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대남멍에서 3인이 이렇게 3세 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이 두고두고 이렇게 아마도 자신의 어떤 선전으로 쓰일 겁니다. 이 중에서 핵 보유국 3개국이 딱 앞에 전면에 섰다. 즉 똑같은 핵 보유국 국가끼리 똑같은 어떤 태난문에서 똑같은 어떤 선상에서 우리는 인정받았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네. NPT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은 거의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지금 동등하게 만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성보 센터장님.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이라서 한 번 더 보면은 북러 정상회담 하는 영상이에요. 자, 정상회담을 할 줄은 알았지만 자, 그럼 푸틴 면전에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파병 보낸 청구서 제대로 받아보겠다 김정은이 압박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에게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준 북한 군인들의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찬사에 고맙다. 네. 고마운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러시아의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우리 북한이 러시아를 도운 것은 형제애다. 형제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러시아, 북한 간의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자리가 보배도 푸틴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사실 출발 전에 그 쿠르스크 이 탈환 작전에서 희생한 군인들 또 군인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위로를 하고 훈장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영상과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푸틴을 만날 걸 염두에 두고 미리 푸틴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분명히 김정은에게 빚을 진 것이고 또 전쟁이 계속되는 한 당분간은
이 김정은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청구서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 지금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네.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 청구서에 푸틴이 뭘 줄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남희 기자, 저 북러 정상회담 하기 전에 보니까 아니 리셉션도 했어요. 여기 김여정도 포착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당초에 김정은이 베이징 예. 도착했을 때 열차에서 내릴 때는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온 건가 오지 않은 건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오전 행사天安문 막루에 올랐을 때도 김정은만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열병식 이후에 이뤄진 그 리셉션장에서 지금 네. 보고 있는데요. 바로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중심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자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는 현재 지금 김여정이 영상 포착된 속에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영상에는 안 나오고 사진으로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김여정이 저 자리에서는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 하는 거는 이제 나왔고 북중 정상회담도 곧 할 거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북중러 3자 회담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물론 북중러가 사진을 찍었지만 실제로 어떤 특정 의제를 갖고 회담을 했을 때 지금 중국도 사실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완전히 블록화됐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유리한 국면이 있을까라는 걸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북중러 회담은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사진은 확실하게 찍겠다. 이렇게 지금 외교적인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사진까지는 찍을 사이지만 회담까지는 할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세 명이 처음 만나는 역사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2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와준 김정은 위원장이 참 고맙겠죠. 그만큼 대접도 해줬습니다. 보면은요, 푸틴 다음으로 의전설 2위로 입장을 시켰고요. 자, 저렇게 시진핑이 뭐 두 손으로 감싸면서 굉장히 반갑게 악수하면서 친밀감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我也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啊，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这一次 지가 6년 됐습니다. 是。 자, 임재 변호사. 그러니까 시준석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天安문 성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아니 이게 10년 전에 성로에 올라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준석도 왼쪽에 있어요. 같은 자리예요? 그렇죠. 정확히 같은 자리죠. 이번에 북한 측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를 해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여러 국가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의전에서 또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부분이 바로 위치 선정, 자리가 될 수 있지요. 의전상 다음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 자리에는 푸틴 대통령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전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왼쪽 자리에 지금 김정은이 자리를 한 거죠. 딱 10년 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김정은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여지고요. 의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자리를 정하게 될 텐데 네. 보통 집권 시기를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푸틴 대통령 굉장히 오래된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참석한 국가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오래 집권한 나라도 분명히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을 고려한 의전 자리 배치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의상 같은 경우도 저는 김정은이 입은 양복도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인민복을 입고 있었던 사진 기억하시죠? 열차에서 바로 인민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민복을 그대로 착용할 거다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1954년도에도 김일성이天安문 막루에서 지금 열병식을 함께 했는데 그땐 인민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이고요. 예. 연한 줄무늬, 넥타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럼 갑자기 바꿔 입었을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어떤 그런 다자 외교를 하고 있는 정상이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고요. 1959년 아까 열병식 말씀하셨잖아요. 김일성 열병식엔 59년도에는 양복을 입었어요. 중절모에. 그러니까 54년도에는 그때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군사적 혈맹 관계로서 똑같이 인민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번 지금 보죠.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54년도에는 중절모에 인민복. 그런데 59년도에는 중절모의 양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민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과 똑같은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 주석을 또 돋보이는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혼자 인민복 입고 양쪽에 푸틴과 지금 김정은이 양복을 입었다. 좀 맞춰준 거다. 그렇죠. 저는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저는 넥타이 색깔에 주목했거든요. 자,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뭘까요? 금색하고 빨강색입니다. 금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부와 명예, 고귀함의 상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외교를 할 때는 상대 국가가 선호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는 게 많은데 오늘 바로 김정은이 금색 넥타이를 맨 것도 하나의 어떤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호해서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김여정 사진 지금 들어왔죠? 김여정 사진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다고 지금 콜이 왔어요. 김여정 오늘 리셉션에서 참석하는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뒤가 아니라 지금 김정은은 푸틴과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김여정은 혼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뒤에서 또 혼자 걸으면서 또 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번에 그 양복 입은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야말로 첫 다자 외교 무대였기 때문에 그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요 혼자 저렇게 내려서 악수를 하고 레드카펫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 김여정이나 아니면 원래 당 비서들이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저렇게 혼자 걷는 그림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양복을 입은 것도 이렇게 다자 외교의 첫 데뷔 무대에서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정상 국가로서 이렇게 외교를 합니다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레드카펫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도 저도 정말 북한 방송만 보다 이걸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처음 보는데요. 보면은 지금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은天安문 성로 오르기까지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막로 오르기 직전에 항일전쟁 노병과 함께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지금 걸어가는데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 김정은이 이어서요. 지금 푸틴도 그 항일 노병과 악수를 하고 김정은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뭔가 이 다자 외교에서 난 정상 국가의 정상이다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열병식에서는요. 저 뒤에 김정은 보이는 것처럼요. 26개국 정상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지도자 수십 명과 김 위원장도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김 위원장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저희 누굽니까? 바로 저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는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했는데 유럽의 북한이라고도 불립니다. 북한과는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하반기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렇게 합동훈련도 예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열병식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벨라루스의 대통령과 만나서 정식으로 북한에 방북을 요청했다, 초청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 이제 해외 정상들이 나가면은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밀착된 나라가 북한과 벨라루스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러시아 푸틴을 100%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고 100% 지원하는. 물론 김정은은 더했죠. 병력까지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북한과 벨라루시가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맹과 다름없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차원에서 초청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자 외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체 사진이에요. 그럼요. 이번에 다른 정상들과 다 같이 한데 섞여서 김 위원장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오롯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인데
이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까지 김 위원장이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가장 큰 것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간청,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특히 김정은으로서도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절박한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과 함께 본인의 핵 보유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가서 정말 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다른 정상들과 함께 막론에 선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네. 핵 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고 인정받는 예. 그런 어떤 효과도 염두에 뒀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이 사진이 과연 노동신문에 나올까? 예.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늘 항상 센터에 서야 되는데 지금 화면 구도에서도 오른쪽에 서는데 좀 그렇죠. 어색해요? 예, 좀 어색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저게 어색한 사진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더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이번에 제대로 챙기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정작 자신의 흔적을 하나라도 남길까 봐 노심초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총력전을 벌인다. 신체 정보를 단 한 가지라도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용 열차에 특수 장비를 설치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담요에 피운 뒤 철저하게 꽁초를 수거하면서 펜도 따로 준비해서 지문 채취를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전용 화장실일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사례가 있어요. 1949년에 마오쩌둥이 지금 스탈린을 방문합니다. 모스크바에. 근데 스탈린이 한 번에 안 만나줘요. 수일 동안 그냥 만찬을 계속 제공하면서 네.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갑자기 마지막에 만나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요? 스탈린의 비밀 경찰이 마오쩌둥의 화장실에 비밀 수거함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계속 채취를 해서 네. 그러니까 식리 상태라든지 또는 지병 등을 그 수거를 해서 이 마오쩌둥의 어떤 상태, 이 신체적으로 모두 다 가져가거든요. 그게 2016년도 BBC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지금 이 김정은의 어떤 이 사수 전용 화장실까지 설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문 센터장님, 저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회담 때 취재를 갔었을 때요. 거기 잤던 호텔 취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 위원장이 떠나고 나서도 그 머리카락 한 올 안 남기겠다고 상당히 그 층을 다 통제하고 메이드까지 못 올라오게 하고 그 정도로 삼엄했는데 아니 이런 거면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모습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정상국가 지도자임을 부각하고 싶지만 실진 정상국가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네. 지연죄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신변 암살을요? 위협을. 네.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자신의 신체 정보가 노출이 되면 결국 그것이 북한 정권과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김 회장이가 재떨이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평화의 집에 할 때도 평화의 집 화장실 이용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 화장실 차를 가지고 왔고요. 예. 그때 당시 이 뭡니까 방명록에다가 이 글자 남길 때 펜 우리 측이 준비한 펜 안 썼습니다. 김여정이가 가져온 펜을 썼고 그런 정도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세심한 그런 조치는 사실 정상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실상은 생체 정보를 숨겨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요 바다 건너에서 보고 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자, 트럼프의 발언도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북중러 세 정상이 같이 모이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전혀 우려를 안 한다 이러면서 여유를 좀 보이더니 아니 막상 만나는 장면이 나오니까 저 얘기가 나왔어요. 반미 모의를 꾸민다. 그러니까 푸틴, 김정은에게 안부 전해달라 일침을 가해요. 그러니까 저 시간대가요. 저 열병식 후는 열병식이 시작되고 한 30분 후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저 발언 전혀 우려 안 한다. 중국은 우리 필요로 해. 이거는 이 글 올리기 전 5시간 전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입니다. 맨 처음에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니 막상 열병식 시작되고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한 것 네. 같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트럼프가 결국 미중 갈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멘트도 굉장히 비꼬는 것 같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따뜻한 안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 신 스틸러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BBC는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뒤에 선 단정한 차림의 소녀,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아니 임재 변호사, 기차에서 내릴 때는 포착이 됐는데 이번 열병식에는 또 안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태안먼 막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서 내리면서 네. 이러다가 막로에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또 김정은이 딸 주애를 VIP 관람석에 동반시켜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립세션장에도 별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사진, 김주애가 나타난 사진 이제 저희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조선중앙통신이 아예 대놓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 12살인데 중국 서열 5위한테 인사하는 장면도 포착이 되고 이게 2인자 의전을 사실상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석인데 네. 우리로 말하면 시진핑의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고요. 국가 서열 5위 안보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네. 김정은 바로 뒤에 지금 통역이 이제 가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뒤에 서 있거든요. 이건 결국 2인자의 예우에 버금가는 그런 예우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주애를 과연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데리고 가더라도 노출은 안 시킬 것이다 했는데 노출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행사에는 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안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되 첫 번째 장면에만 공개하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김주애의 모습이 공개된 건 3년 전인 2022년. 그러니까 왼쪽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 모습입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나타났었는데 저 때가 9살이었는데 3년 만에 12살이 돼서 이렇게 해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전문가는요. 며칠 전에 만약에 중국까지 김주애를 데리고 간다면 이게 이런 의미일 거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미 김주애가 외교 무대에 얼굴을 내밀었고요. 또 6월 라브로프 원산 방문 때도 김주애가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에 김주애가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반을 한다면 이제 후계자의 지위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게 역사를 저희가 뒤져보니까 아니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후계 구도를 계속 정리를 해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1980년도에 후계자로 이제 내정이 됐다라고 국내에서 한 다음에 3년 후 1983년에 김일성 주석과 함께 베이징에 가서 덩샤오핑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똑같았어요. 2009년에 후계자 내정 후에 바로 다음해 2010년에 예. 방중을 해서 그다음에 그 김정일과 함께 후진타오를 비공식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봐라 지금 예전에도 다 똑같았는데 예. 이번에 동행을 한 것 역시 지금 인사를 시키면서 후계자를 좀 각인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는 왜 그럼 참석을 안 시키느냐. 이번에는 전승절 즉 시진핑이 주인공이다. 네. 완전히 주인공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김주애가 공식적인 석상에 나오면 서방 언론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두 다 그런 씬스틸러로 네. 부각을 시킬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시선 빼앗기는 좀 자제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열병식에 참석은 안 시켰어도 따로 시진핑이랑 인사하는 자리는 만들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도 아버지를 따라가서 후진타오를 비공개로 면담한 전력이 있고요. 예. 오늘 보면은 기차에 내릴 때는 주애가 포착이 됐는데 보면은 오늘 열병식이나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셉션장에도 김주애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로 비공식 석상에서 뭔가 인사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기회는 엿볼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주애를 노출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생각도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김주애가 이렇게 내린 모습 사진을 굉장히 크게 공개를 했는데 네. 중국 얘기는 들어보니까요. 신화통신에 주애 눈 왼쪽만 이렇게만 나왔대요. 얼굴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로 쏠리는 시선을 좀 막아보고 좀 더 중국은 시진핑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공개를 놓고도 좀 양 나라의 생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일도요. 2010년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 당시 26살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때와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김주애는 무려 14살이나 더 어린데 일찌감치 중국에 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중국 측이나 세계적으로 혹시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 왜 저 나이에 40대에 벌써 차기 지도자를 벌써 내정해서 소개할까. 소개하느냐. 이런 또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 보니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2026년에 김 위원장의 기대 수명 분석까지 나와요. 네네, 국내 면역학 전문가 예. 모 병원장이 어떤 시스템을 지금 한번 대입을 시켜본 거예요. 이 시스템은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가 워싱턴 주립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대 수명 예측 분석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성훈 병원장이 이 시스템에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김정은 몸무게가 140kg이고 그다음에 키를 대비해서 BMI, 즉 체질량 지수를 해봤더니 40 중반이다. 즉 이 결과는 초고도 비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에 대입했을 때 만 39세였거든요.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 즉 만 42세가 고비일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 센터장님. 예. 저희가 아까 잠깐 짚어드린 게 2010년에 김정일이 이제 김정은을 후진타오한테 인사를 시켰다. 근데 머지않아서 이제 김정일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아니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럼 김정은이 또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게 그럼 건강과도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0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 김정일이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후계자 문제가 본격화됐고 2009년에 김정은이 절차를 따라서 후계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데려가서 인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주애가 그런 절차를 거친 게 없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예. 또 김정은은 나이가 젊고 건강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세습을 공식화하고 그걸 인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격의 연속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대낮에 참극이 벌어진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얘기입니다. 대체 이곳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남희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 흉기 난동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7분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 사람들 4명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112로 들어온 겁니다. 네. 경찰이 이 해당 식당에 출동을 해보니까 60대 남성과 40대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또 이송이 됐고 한 남성도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는데 결국 이송된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한 남성이 피의자로 추정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피해자는 그럼 흉기를 왜 휘둘렀답니까? 피의자 역시도 중상을 입었고 지금 구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일단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피해자들과 어떤 공사비 갈등을 놓고 사업상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피해자 측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해자, 피해자 역시도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직후 이제 스스로 이제 자해를 했다는 상황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범행 동기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이게 사실 이게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풀어줄 요인이면서 이게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 사건 초기에는 이상 동기 살인이 아닌가, 무차별적인 흉기낭동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주장이지만 어떤 사업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상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살인할 수 있는, 참작할 수 있는 동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뭐 감형이 된다거나 이것이 가만히 되어서 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사안으로 굉장히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가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여기가 중국 초등학교냐? 서울 한복판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민원이 빗발치면서입니다. 아니 임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의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인데요. 중국의 국기죠. 이 초등학교에 이 오성 홍기가 걸려있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된 겁니다. 나무 사이로 살짝 보이긴 하는데 오성 홍기가 걸려 있습니다. 아니 왜 서울 한복판에 중국 국기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2주간 개항했던 이 오성 형기는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언뜻 보면은 뭐 중국 내에 있는 초등학교인가 착각할 법도 해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왜 건 거예요, 이걸? 조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오성 홍기만 건 게 아니라 태극기도 함께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태극기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오성 홍기만 찍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 중인 다문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해서 오성 홍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도 차례대로 이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기들도 원래 걸어왔었다 이 얘기군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임재 변호사 보시기는 어때요? 사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다른 나라 국기가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세심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중국 국기뿐만 아니라 차라리 만국기를 건다거나 이 다문화를 포용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촬영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는 있지만 당장 저 사진만 놓고 본다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네티즌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송 홍기가 아무리 지금 뭐 다른 국기가 차례대로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덩그러니 있다는 건 특정 국가의 어떤 국기만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차라리 만국기를 다는 게 어떠냐. 또는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들의 국가가 한 8개 국가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8개 국기를 똑같은 어떤 위치에서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누리꾼들의 어떤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이번 중국 전승절에 베일을 벗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기들의 실체를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요. 그야말로 새롭게 공개된 첨단 무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단순히 성능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요.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의 전략적 무기들이 그야말로 대거 등장했습니다. 자, 문성무 대통령.
거의 이번 열병식이 아주 작심하고 미국을 견제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둥펑 60일 이걸 처음 공개했어요. 그렇죠. 원래 둥펑 계열의 미사일들이 뭐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있는데 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둥펑 41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한 건 61입니다. 분명히 41보다도 상당히 성능이 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상당히 개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거리도 좀 길어졌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다탄두가 탑재가 돼서 미국을 향한 상당히 그 위협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 타격 전의 회피 기동이라든지 네. 속도도 높였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대기권을 재진입한 후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네. 회피, 다시 말해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성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재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양 의원님,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저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은 무기거든요. 어느 정도로 위력이 추정이 되세요? 뭐 솔직히 외양 갖고 알 수가 없죠. 네. 사실 미사일 갖고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차량만 공개됐을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여태까지 둥펑 41 자체도 사실 시험 발사조차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나마 추정을 해본다면 아까 우리 문 장군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예. 소위 현대적인 ICBM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 능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미사일 하나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SM3나 아니면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보면요. 이거 말고 제일 끝에는 이 ICBM 행렬 제일 끝에는 둥펑 5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둥펑 5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ICBM인데 물론 이거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둥펑 5C라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좀 개량을 한 모델이긴 합니다. 현대적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저거를 쓰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지금 둥펑 41, 60일 같은 고체 연료 신형 ICBM 전력이 사실은 자기들이 봐도 그렇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군요. 위력을. 아니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것 중에 괌 킬러라는 무기가 또 보여졌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둥펑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로 동풍이잖아요. 예. 근데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달고 있는 그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중거리 그러면 사거리가 한 5,000km. 네. 그러니까 대략 괌을 타격할 수 있고 일본도 타격할 수 있고 필리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둥펑 26에 D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붙었는데 개량형이죠.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미사일의 가장 요구되는 성능은 정확도입니다.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격을 피하는 회피 기동이에요. 회피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열세 있는 것이 항모전단이거든요. 이 항모전단의 접근을 아예 멀리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무기 체계가 바로 동풍 2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괌이 포함이 되고 뭐 일본이 포함이 되고 이 얘기인즉슨 강 교수님 한국, 미국, 일본의 방공망에 대한 도전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 무기들이 전부를 커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모 전단을 지금 3개 꾸리고 있고 이제 4번째 항모까지 진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성능이나 이 기동 작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11개 항모전단을 운영하면서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요격 시스템도 있는데 중국은 그 점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방공망뿐만 아니고 해역이나 뭐 모든 지역에서 좀 우리가
크게 이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하면서 주로 이제 저런 동풍 시리즈. 이 동풍은 1958년에 마오쩌둥이 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지금부터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동풍이 이 시리즈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럴 만큼 아시아 지역은 확실히 커버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양욱 위원님 오늘 공개된 것 중에 이 둥펑 5C 이게 아니 보니까 전 지구가 사정권이라고 하던데 그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글쎄요, 뭐 아마 15,000km 이상이 될 겁니다. 거의 뭐 한 2만까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미사일 큽니다. 저거는 사실 사일로 발사가 아니면 발사할 수 없는 형식의 미사일이고요. 결국은 저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겁니다. 나는 전 세계 어디든 우리 군사력, 핵을 투하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런 그 분열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이 미사일 배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중국판 패트리엇이 등장을 했어요? 네, 지금 앞서서 타격 무기들이죠. 동풍 61, 그다음에 26D, 그다음에 5C 이런 것들이 타격 무기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판 패트리엇은 방공 무기, 요격 무기거든요. 그래서 중국판 패트리엇이라는데 패트리엇은 사실 고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HQ-29, 중국은 이거 홍치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홍치 29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춘 그런 방공 시스템이고 이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뿐만이 아니라 위성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3축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런 요격 체계, 그런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그럼 양 의원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 이건 어떤 수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패트리어트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요격을 할 때 보면 저층, 그다음에 중층, 고층 이렇게 요격하는 데가 달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 저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M-SAM2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좀 작은 시스템들이 해당하고 패트리어트가 이제 거기서부터 중층에 조금 걸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드가 중층을 대부분 이렇게 중층에서 고고도까지도 이렇게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SM3라는 게 있어요. SM3 이제 보통 이 이지스함에서 쏴서 올리는 건데 얘는 이제 그 중간에 비행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는 우주 성층권까지 나갈 수 있는 미사일인데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SM3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성능이 그렇게 나올지는 뭐 잠깐 미지수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되려 높이 평가하는 건 저게 무슨 이렇게 미사일을 요격하고 하는 능력보다 더 위협적인 건 뭐냐면 위성들을 경멸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크라이나가 되게 이 여러 가지 뭐 인프라라든가 병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싸울 수 있었던 거 스타링크 같은 그런 상용이지만 그 위성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이거 사실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방공망을 흔들 수 있는 그 무기를 이제 보여줬다면 공군력도 이번에 또 과시를 했어요. 그럼요. 스텔스기,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를 아주 작심하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F-35 정말 뭐 각광받는 전투기죠. 우리도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도 우리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J-35A라고 하는 이 스텔스 전투기를 이번에 공개를 했고 또 J-20S라고 하는 스텔스기도 했는데 저 J-20 같은 경우는 복좌형, 다시 말하면 조종사가 전방석, 후방석 이렇게 복좌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이 제20 같은 거 2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초음속 비행이 가는 슈퍼 크루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0은 미국의 F-22 랩터, 그다음에 J-35는 F-35, 네. 이 스텔스 전투기에 필적하는 그런 공군력을 이번에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거랑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젠 20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S로 표시하셨는데 S는 복자형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단자형은 뭐 젠 20 혹은 젠 20A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게 뭐 F-22와 대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구적 분석은 좀 틀립니다. 외향적으로는 스텔스성을 어느 정도 추구한 것 같으나 여전히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크고 그다음에 사실 스텔스라는 게 외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엔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중국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중국 전투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엔진을 보통 이제 써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자국 엔진을 개발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무짝에 의미가 없냐? 그렇진 않죠. 자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그 인도 파키스탄 이 교전이 있을 때 전투가 있을 때 인도가 도입한 프랑스제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젠 10이라고 그래서 저것보다 더 좀 낮은 급의 그 전투에 격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기체 하나하나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뛰어난 거지 그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전 능력과 결합돼서 그런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설명을 해주신 걸 쭉 들어보면은 결국 뭐 둥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보기에만 좀 좋아 보일 뿐이지 아직 성능은 확인이 안 됐다 이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닷속도 한번 가볼게요. 바닷속에는 이번에 이런 무기가 또 공개가 됐대요. 아니 이번에 미 해군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인 오르카라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잠수정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양 의원님? 예, 저거는 이제 뭐 AJX 뭐 002라고 그래서 알려지는데 보통 이 잠수정들이 무인 잠수정들이 사실은 한계가 명백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게 한 100톤 정도 이상 넘어가게 만들기 되게 어렵고요. 이제 그러면 한 보통 20-30m 이상 정도 크기가 되면은 뭐 너무 쉽게 탐지도 되고 장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렇게 큰 이 플랫폼을 썼다라는 거는 추진도 그만큼 훨씬 더 멀리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뭐 정확하게 뭐 항속거리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권을 상당 부분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뭐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어뢰처럼 그 안에 이제 핵을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려 이제 중국은 저거를 자신들의 솔직히 잠수함 전력이 조금 중국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되게 잠수함들이 시끄럽고 센서들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목적이라면 사실 저거는 굉장히 적합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열병식에 공개된 무기들을요 쭉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상 뭐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초점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원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열병식 전에는 이게 위장포로 가려놨다가 이번에 공개된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스텔스 드론이라고 알려진 이제 리젠과 이제 우전 이제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이 드론 형태들을 워낙 다양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저 가오리 모양과 같은 저 설계가 무인 드론에서뿐만이 아니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다음인 6세대 전투기에서도 저 설계가 되게 중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국이 좀 6세대 전투기 같은 걸 시험 비행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 무인기들 사실 보고 있으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무인 전투기와 좀 유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되려 역시 이 카피 차이나의 위력을 이 설계에서도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잘 베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미국이 엄청난 비용으로 그걸 개발할 동안 중국은 모양을 홀랑 베껴서 되게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이게 단순히 상업적인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그런 대항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아까 레이저 요격 체계.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도 사실은 레이저로 무슨 이제 드론을 요격한다, 뭐 혹은 이제 뭐 미사일 요격한다 그러는데 현재 기술로 미사일 요격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 뭐 그래요? 스타워즈 영화에서처럼 뿅 하면 날아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지져서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100kW급 정도가 이동식이 되지 않는 한은 힘든데 아직 중국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니 시진핑이 작심하고 공개했는데 우리 양 의원님 설명 들으면 시진핑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열병식에서 어쨌든 무기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김주애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한 셈인데 아니 12살에 불과한 김주애를 김정은이 진짜 데려간 속내가 뭡니까? 예, 김정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김주애를 안 데리고 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었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가는 것이고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가면 반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김정은의 생각은 제 생각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주애를 최초 등장시킨 것이 2023년 화성 17형을 쏠 때 이 뭡니까 평양에 있는 이 순환공항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주로 군사, 무기, 훈련 이런 곳에 데리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 그리고 최근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왔을 때 처음으로 그 전에 물론 주 북 러시아 대사관에 전승절 50주년 때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브로프 외교장관 만나고 그래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군사, 경제, 외교 이런 경험들을 했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행보에는 사실 앞으로 기회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이 아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주애를 대동을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확대 해석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두고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주애 그럼 후계자로 확정된 거냐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확정됐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10년에 김정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베이징을 방문을 했어요.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후에 가서 인사를 한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모르게 그냥 김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김정은도 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했고 후계자 신분으로 가서 시진핑에게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데뷔하고 그걸 북한시키려고 하는데 후계자를 데리고 간다?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 교수님, 시진핑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진핑 입장에서 김주애 데리고 온 거 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세습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들도 중화인민 건국의 아버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요. 사회주의 레닌, 스탈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질 때도 상당히 비판을 했고 특히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으로 갈 때는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이거는 사회주의의 어떤 기본 이념이나 시스템을 소위 훼손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했고 그래서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칼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후계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도 아버지 김일성이 한 15년간을 후계자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노동신문에 이 사람이 후계자다. 그리고 백두혈통으로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전혀 안 했고 김주애는 지금 그런 걸로 간다고 그랬으면 아마 중국이 굉장히 꺼려했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주애를 미래 북한의 청소년상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문화대사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살이고 미성년자잖아요.
12살 어린 친구가 아직 앞으로 후계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세자 책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어느 것도 없다 저는. 아니 그럼 지금 김주혜 대리 공보에 대한 중국 내 네티즌들 이런 반응 어떻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못하게 하니까. 다만 이제 공식 활동은 안 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시주석한테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뭐 만찬이나 연찬 같은 데서 뭐 딸내미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선에서 데뷔시키는,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김정은을 3명의 뚱땡이 3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금지시키고 있죠. 이게 자신들끼리 나눠 먹는 전제 왕조다. 굉장히 비판적. 굉장히 비판. 3번째 뚱땡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최대한의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번에 방문을 초청해서 했으니까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 전체적인 느낌은 그다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늘 속을 새기는 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중국은. 네. 어쨌든 뭐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문 장군님. 네. 어쨌든 김주혜에 대한 후계자 작업이 착착착 이루어져 왔어요. 비단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에요. 네. 그래서 그걸 후계자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2023년 김주혜를 처음 내세울 때 김정은의 마음속 또 그때 우리 판단은 그런 거였습니다. 김정은 저 때가 첫 지도자로서 등장이죠. 그렇죠. 지도자로서 정말 지금 현세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도 담보해주는 사랑스러운 자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신으로 세습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4대로 이어지는 4대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 봤고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행보를 통해서 김주혜가 북한 내부에서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소개됐다가 나중에는 존귀한 자제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김주혜가 고모지만 오히려 예우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저 사진 보면 뒤에 김여정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북한에서 북한군 조선인민군 원수급의 이 장령들이 무릎을 꿇고 김주혜에게 뭔가 속삭이는 그런 사진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후계자로서 근데 사실은 세습 체제니까 김여정이 후계자가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공주님이잖아요. 공주님이니까 의전 서열로는 꽤 높은 서열이고 아마 그렇게 예우를 받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요, 결국은 이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아이돌이지 이것을 그 이상으로 해서 후계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북한을 후계받는 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잔인함입니다. 자기 형제도 모두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잔인함. 근데 그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밖에 보이는 모습만 갖고 이걸 후계자라고 얘기한다? 저는 굉장히 좀 경솔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직 여전히 북한 자체가 굉장히 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후계자가 있을 가능성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북중러 3국이 뭐 공동 성명이 나올지 회담을 할지 이게 관심인데 뭐 이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안 할 것 같다는 기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구도를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의가 나오자 중국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한미일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아시아판 소나토를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들이 나서서 북중러 이거를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면 중국 자체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하지 않을 거로 보이고 다만 내부적 연대는 당연히 하겠죠. 지금 시진핑이 반미 연대의 선봉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결합도가 강한데 요 직전에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사실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왔거든요. 전승절은 또 트럼프를 의식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의 반미 연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러시아를 같이 묶는 이런 구도는 안 만들려고 할 거다. 네, 그런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북중러 3국이 모이게 되는 걸로 뭘 챙겼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진핑의 마음을 얻고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푸틴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함으로써 핵보유국 지도자로서의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측면 그것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런 것도 아마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푸틴을 만났으니까 아마 뭔가 청구서를 내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보면 이제 북중러가 이렇게 연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실 지금 중국의 위협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건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 측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시진핑 주석이 평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해라. 정말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치하게 하는 것이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국제사회 연대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최첨단 무기가 공개된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